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정부 시장기 방법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요약집에 대한 순서대로 이제 천천히 가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에 혹시라도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체크하는데, 일단은 제 순서대로 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0페이지 요약집을 보시면 토지의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토지 정책만이 아니라 주택 정책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근거와 수단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근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데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거고, 수단이라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직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직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용 규제, 지적 개입, 간접 개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이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죠. 자, 이쪽 파트는 잘 보세요. 출제 빈도가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다는 거는 어때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감정평가 학계론 해도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셨죠? 자, 우리가 지역지구제는 잠시 우리 말씀드리면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지역지구제가 예전에는 거기 나와 있는 비용에 따라서 뭐 사전적 독점이나 사후적 독점까지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자,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예요.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제 혹시라도 문제집에 다루게 되면은 문제집에 이제 혹시 있으면 제가 이제 문제집은 안 썼는데 혹시 문제집을 쓰신 분이 이제 요거를 내신다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은 이 트렌드가 지역지구제는 일단은 토지용 규제라는 거, 그 다음에 부의회복가를 제거시켜서 외부 효과 해결 수단에 들어간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우리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볼 거지만 우리 그 지역지구제, 지역지구구역이라는 국계법이 있죠. 문법 시간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부의회복가 제고 요거 제가 해드리는 것만 좀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문제집이 나올 때 혹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이게 뭐 비용 불변 증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꼭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나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요약집에도 있는 건데, 최근의 경향은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요 정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다.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러면 주택은 쾌적성이, 공장은 생산성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어울리지가 않죠. 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에서 토지 이용 규제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공장을 주거 전용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부의회복가를 제거합니다. 부의회복가. 자, 부의회복가가 우리가 시장이 실패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의회복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우리 출제가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의회복가 제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요 정도만, 2번하고 3번 정도만 이제 보시면, 장점은 효율적인 이용을 해요. 그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을 해서 잘 이용했기 때문에 효율성은 달성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여기만 지역지구제 실시하고 A지역만 하고 B지역은 안 하게 되면은, 자, 지역 간의 땅값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지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건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효율성은 달성될 수가 있지만 형평성이 저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가시면 지역 간의 용도 지역이 다르게 지정이 되므로 지역 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보신다면 6번에 가시면은 세대 간의 이용의 형평성. 자, 이것도 한번 나왔긴 했는데요. 자, 세대 간이라는 것은 이게 주거적으로 바뀌어지면 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현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세대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앞쪽에서 정치적과 경제적에서 경제적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아웃라인 본다면 사전적 독점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기존 공급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 독점이다라고 했는데 자, 요건 요새 출제가 좀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해 보시면은 TDR이라는 자체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나왔는데 자, TDR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TDR은 개발권 양도제도는 자, 우리나라에 아직 실시되고 있지가 않다. TDR. 자,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아마 제가 언급을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지구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가 않고 자, 어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으로 갈게요. 자,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시행되지가 않고 검토 중이죠. 미국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보존지역 그린벨트가 있죠. 미국도 그린벨트에 대한 보존에 대한 문제가 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해서 보존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죠. 역사적 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개발 가능 지역이 있다고 봐요. 그럼 개발 가능 지역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그린벨트라는 토지 이용 규제는 소유권 규제가 아니라 이용권을 규제합니다. 소유권은 살아있어요. 개발권을 줘서 얘한테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양도한다고 얘기했죠. TDR 증서를 넘기겠죠. 증서를 넘겨서. 그럼 얘는 1층, 2층, 3층, 4층, 5층을 개발하는데 개발권을 안 줘요.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은 안 준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이 개발권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개발권을 양도해서 이익을 주죠. 자, 그러면 자,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한 공적 제한을 우리나라는 안 해주는데 정부가 시장기구, 본부의 어떤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기구에 맡기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를 추구하는 거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TDR이라는 자체는 트랜스폴 디벨롭 라이트라는 건 개발권을 양도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에 대한 활용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했다. 이렇게만 정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밑에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개발권을 이전했다. 그래서 개발권을 이전하면서 형평성은 달성됐지만 어떤 효율성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되잖아요. 출퇴근에 대한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가 않다. 이렇게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은 자, 앞쪽에 가서 어떤 규제 인허가 제도,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소유권을 변동시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토지수용처럼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니에요. 변동 없이. 자,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적 주체의 토지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다.
그래서 구속하고 제한한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도. 자, 이것도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로 보거든요. 규제, 계획, 인허가 제도. 그래서 뭐 소유 거래라든지 후유 규제, 거래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에서 바꿔놓는 거는 직접과 간접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 개입은 공적 주체가 부동산의 수요자 및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기 전부 일부를 대신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제도 이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일단 앞쪽에서 우리가 기본서에 나왔던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은행 제도.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토지은행 제도는 어떤 거죠?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위축했다가 민간한테 토지 개발업자, 수요자 공급자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보통은 우리 지자체에서 아니라 LH에서 한다, 이렇게 관리한다, 이게 한번 나왔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본다면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가 공공토지비축제도로 한번 출제가 됐었죠. 공공토지비축, 토지은행 이렇게. 그래서 공공이 붙으면 거의 공용이나 공공이 붙으면 다 직접인데 토지은행 제도도 직접 개입이라고 꼭 가져가시고요. 토지를 수용한다. 정부가 수용하니까 수요자 역할을 했잖아요. 자, 선매도 이제 국가를 우선적으로 매수자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초과 매수도 이제 국가가 개발이 간소하기 위해서 초과로 매수한다. 도시개발, 재개발. 자, 공공임대주택 들어오셨잖아요. 특히 행복주택도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이것도 직접 개입이다. 자, 요거 최고가격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가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규제라는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직접 개입이라는 건 다이렉트거든요. 좀 전에 봤듯이 정부가 땅을 사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직접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수량을 직접 통제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시장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잖아요. 그럼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격 통제할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는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것도 직접 개입이라고 계속 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좀 노릴만 한데요. 자, 간접 개입은 시장 기능을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틀을 유지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우리 저기 보시면 일단은 지적적 개입의 안기법은 이제 수요 공급, 가격 나왔다. 수요 공급자로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직접이고요. 자, 간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한테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자, 우리가 돈이라는 게 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이 들어가면 다 예죠. 세금. 자, 개발이 생략될 수 있고 개발 부담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죠? 개발 부담금. 그다음에 보조금. 자, 그다음에 금융 지원. 자금의 융통. 그래서 금융에 대한 거는 대출에 대한 제도예요. 대출이 완화될 수 있고 규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뜨는 게 LTV와 DTI입니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하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다 간접이다. 그러니까 얘가 좀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보조금, 개발 부담금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대부 비율하고 부채 상환 비율. 행정상 정부에 대한 정보적 공개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된 건 없었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가 나왔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것은 자, 이 가격을 함께 보고 남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공시한다는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뭐 거의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담금, 세금, 보조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융 지원 빠졌네요. 금융 빠졌고 토지 정보 체계라는 게 이제
이 정보 공개가 토지 정보 같은 걸 이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가 함께공 보유 시 알린다는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뭐 여기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냈죠. 그래서 요 다음 문제를 제가 시간을 딱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딱 1분을 드릴게요.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딱 보는데요. 자, 일단은 위에다가 제가 팁을 놨는데 VS는 이제 지역지구제와 TDR, 각종 규제라든지 인허가 제도, 그 다음에 금이 나오면 다 조세, 세금, 보조금, 부담금, 행정상 지원, 그 외에는 다 우리가 직접이다. 이직간으로 이제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직간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직접 개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토지용 규제는 안 넣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반대로 간접 개입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금 나오면 다 간접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세금, 종합부동산세, 세금. 자, 여기 간접이니까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다음에 금융 지원, 대부 비율, LTI, LTV, DTI.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기업, 리을, 비읍, 시옷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를 찾는 게 직접이냐면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나오면 공공을 찾아내시면 돼요. 공공토지 비축이 토지은행. 자, 토지 비축 제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각각 꼭 잡으시고요. 도시개발, 도시재개발도 직접인데 요건 아직까지 수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강의 자체를 또 수강생분들이 또 높게 제가 생각보다 더 높게 평가하셔서 찍신이라고 이제 매번 찍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력하게 최고 가격제가 올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확실한 게 아니면 안 갖고 오는데요.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다가 한 2년 연속적으로 직접 개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가격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 규제,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도 가격을 직접 다이렉트로 통제하기 때문에 올해는 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 토지 수용, 선매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자로 국가를 지정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인데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은 옛날 얘기고요.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해야죠. 건설공급은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4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주택정책으로 이제 가요. 주택정책은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택정책을 이제 보게 되면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는 보통 우리가 자율화가 아니라 지금 규제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자,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돼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뭐 재건축이 멈춘다든가, 물론 뭐 재건축에 대한 그 건축 자재 때문에 멈추기도 했지만,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폐지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면 자율화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 순서가 좀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약집의 순서대로 좀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정책이니 그걸 제목으로 했는데요. 자,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이 이제 분양주택 정책과 같이 붙고서 우리 시험 문제는 경향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슈화되는 분양가 규제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화는 좀 출제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분양과 후분양,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민간,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출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료 규제, 우리가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왜 그 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하면서 임대인이 이제 5% 이상 못 올린다는 게 이제 제도적인 임대료 규제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걸 접근하고요. 바우처 제도 같은 게 이제 주거급여가 보조 정책이에요. 공공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게 이제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보조, 그 다음에 이 보조나 공공은
어떤 학문적인 접근인데 가장 이제 조금 아웃라인 본다면 임대료 규제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냐면 경제학에서 연결시켜서 탄력성이라는 게 뜨거든요. 여기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수용급 쪽에 탄력성을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탄력성이 유난히 보조나 공공은 탄력성이 뭐 공공주택은 뭐 공공주택을 확대시키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는 수요급의 탄력성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제가 좀 천천히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가 우리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좀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제 강의를 그냥 따라오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요약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집 위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 이 문제를 풀 건데요. 선분양과 후분양을 그 프린트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분양과 후분양을 프린트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판서를 하고 여러분이 도와드리고요. 그럼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요거 공부하고 이제 책에 좀 체크를 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분양가 규제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최근의 경향이거든요. 근데 규제와 자율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시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잠시 돌렸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보통은 다 분양가 규제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프린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랑 이제 요약집하고 약간 좀 틀리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노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건 내가 꼭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파일은 이제 PDF 파일로 아마 올려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요 페이지만 한 장만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도 한번 탄력성과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에 대한 우리 시험에 대한 거의 어떻습니까?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는 그래서 주택법에 이 법령이 규정돼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에도 다 적용을 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특히 자, 우리가 왜 제 동생이 300이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최근에 이슈화되고 또 많이 취재가 되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비교하고 박스를 본 다음에 요약집을 체크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 핵심 포인트 특히 이제 요것도 여러분이 좀 프린트화 시키면 출제 포인트거든요. 출제 포인트라는 거는 이게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기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 기출 문제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자체를 무조건 가져가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분양가 규제라는 자체를 그래프화 시켜서 한번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상한제죠.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서 평당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보통 최고 가격제라고 하잖아요. 최고 가격제. 그래서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제는 그걸 정해놓고 못 내리는 거죠. 근데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다이렉트 통제해서 야, 그 가격 이상으로 받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하라는 게 나와줘야 되죠. 이하. 자, 그러면은 규제 가격을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시장 가격보다 규제하는 가격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쓸 때가 나왔어요. 무주택 서민들이니까 이하로 내려야 되고요. 이따 출제 포인트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규제 가격을 야, 너네들 이제 800만 원만 받아. 평당. 그 이상은 받지 마. 라고 규제하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상 본다면 어떻죠? 분양가가 인하되니까 당연히 공급은 줄고 질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가 이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가볼까요?
당연히 분양가를 인하시키게 되고요. 공급을 안 해요. 신주택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 앞에 중고가 생겨졌죠.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증가해서 가수요가 나타나면서 분양가 전매가 이렇게 불법 또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럼 공급을 줄이게 되면요, 질적 수준도 저하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피를 주고 사야 되고 주택난이 또 심각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난이 더 심화된다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가서 우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8년이 우리가 IMF잖아요. 그럼 IMF 때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가 규제까지 쓰면 굉장히 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로 돌려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가를 인상하겠죠. 자, 그럼 그래프상 분양가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분양가를 올린다는데 공급 안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공급은 늘어나고, 자, 분양가의 신규주택 가격과 중고주택 가격이 시세 차익이 없죠. 그러면 일단 신주택에 대한 실수요자 위주로 가서 투기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반대죠. 그럼 신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중고주택 가격 상승과 비교가 되겠고요. 분양가 인하인데 얘는 인상, 투기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품질이 향상될 겁니다. 고급주택. 그 다음에 신규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대형주택 위주로 줘요. 타워팰리스 같은.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됩니다. 또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반대인데 여기는 공통점이 될 수 있어서 얘도 안 좋아서 다시 규제로 이렇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 나름대로 출제 포인트를 염두에 해놨으니까 이걸 이제 암기 그 노트로 이제 보는데, 자, 요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인하,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 인상, 반대죠.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투기가 증가, 분양가 자율화는 투기 감소, 분양가 규제는 가수요, 분양가 자율화는 실수요. 분양가 규제하니까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율화하니까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분양가 규제는 공급이 감소하고 분양가 자율화는 공급이 증가한다. 분양가 규제는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가 자율화는 신주택 가격 상승하며 대형주택 공급 위주로 주택량 심화되는 건 똑같다. 자, 이게 기준이 됐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되죠. 이하로 내려야죠. 왜? 그렇게 설정해야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가격,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초과 공급은 발생할 수 없어요. 그죠? 이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하로 초과 수요가 발생되지 초과 공급이라는 건 절대 발생될 수가 없더라.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에 뭐 나와 있는 그림은 보시고요. 자, 일단 분양가 규제 최고가격제고요. 공급자가 삐짐이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분양가를 떨어뜨리게 되면 공급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재가가 상승했잖아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삐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게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고,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규제하면 시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공급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세금 수입도 줄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늘어나지만 공급량이 적어서 초과 수요만큼 암시장의 음성적인 지불이라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수요 공급이 탄력적에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 넣으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탄력성만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셔요. 자,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더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탄력적은 가파르잖아요. 가파른데 탄력적이라는 건 완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10개다, 원래 균형이.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자들이 잘 못 줄여요. 그래서 한 7개만 줄였다. 그럼 3개밖에 공급을 못 줄이죠. 수요자도 한 3개만 더 살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반응을 해서 공급자들은 더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고요. 수요자들은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럼 15개까지 간다면 5개, 15개만큼 아까 만약에 여기에 3개, 6개 초과 수요가 생겼는데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탄력적이다. 가격 떨어뜨리면 공급자는 그 공급을 더 감소시키려고 하고 수요자는 늘리려고 하니 당연히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신 거는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질적 수준 저하되죠, 당연히. 수요자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또 악화될 거고요. 자, 분양가 규제가 반대가 분양가 자율화잖아요. 대형주택 위주로 저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가 연동제는 좀 출제 가능성이 적어요. 분양가 상한제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연동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규제와 유사하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규제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 일단 임대료 규제가 이렇게보다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계산 방식은 없는데 이 계산 방식이 한번 출제됐던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번 출제되고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좀 어렵게 유사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따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임대료 규제를 저 나름대로 제 자료로 가겠는데요. 자, 이게 다 기출이거든요.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이 기출 지문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랑 비슷하겠지만 이건 임대료 규제지 분양가 규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조정책과 보조정책과 공공주택, 보조나 공공은 특히 이제 공공주택은 여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단기적, 장기적. 그래서 여기 장기가 예전에 경제적 효과로 나왔기 때문에 74페이지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약간 10몇 년 전부터 뭐 한 15년 전서부터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20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벌써 33회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예전에 출제 한번 됐었기 때문에 어떤 아웃라인만 보여드리는 거지 여긴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마 제가 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그 법에 나와 있는 민간주택과 그다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대해서 행복주택에서 쭉 이렇게 프린트화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 들어갔을 때 그래서 기본소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기본소하고 제 프린트만 연결해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양가 규제와 이 임대료 규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거의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분양가 규제가 똑같은 내용이다. 거의 똑같지만은 완전한 내용은 틀리겠죠. 이건 임대료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우리가 지금 접목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굳이 말하고 싶다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택자, 나는 진짜 주택 하나만 살 거야. 그래서 계속 있으신 분들은 임대를 주진 않잖아요. 임대인으로. 아니면 또 임차를 계속 전세를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갱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죠. 2년 계약이지만 또 4년까지도 연장을 하게 되면 자, 그걸 지켜야 되는 임대인은 5% 인상을 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지금 현행 법상 제도적인 거고, 자, 이건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왜? 탄력성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정부가 뭐 탄력성 갖고 뭐 정책을 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제예요. 그래서 가격을 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고, 최저가 아니라 최고 가격을 놓고 못 올린다. 근데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안 나왔지만 가격 통제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 또는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에 대한 영향이 있지 높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계속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높게 설정할 수도 있고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저소득층. 그럼 당연히 시장가격을 7천으로 설정을 했는데 최고 가격을 6천으로 설정하는 게 좋지 8천으로 갔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이걸 올려서 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긴 7천 받는데 8천 받으면 임차인이 8천으로 안 가고 이 임대인은 8천으로서는 도저히 임대를 못 쳐요. 그럼 다시 7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전세라든지 임차를 시키게 되면은 제가 가격을 올려놓더라도 시장 상황을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가 만약에 7천 됐는데 그 이상 안 뛰어요. 그럼
그 8,000원을 부른 사람들은요, 이걸 계속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8,000원에 대한 것에 대한 최고 가격은, 자, 이 규제 가격을 높게 설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7,000원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럼 균형가가 오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랑 단기, 장기는,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자체는 가격을 낮게 했을 때 임대료를 떨어뜨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단기, 장기를 아직 보지 마시고, 자, 이것만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낮게 규제했다는 건 임대료를 하락시킨 거잖아요. 그럼 떨어뜨리면 사는 사람들은 많으려고 하니까 초과 수요가 더 발생될 거고, 자, 가격을, 임대료를 떨어뜨리려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걸 오히려 지금 있었던 걸 다른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죠. 투자 기피하고요. 자, 가격을 낮추니까 뭐 도배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죠. 지적 수준 저하되고, 그러면 공급이 또 감소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동이 저하되며, 또 거기서는 못 돌려받으니까 프리미엄이 또 형성돼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제가 특히 장기에 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저소득층, 수요자, 임차인 보호,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게 이제 최고 가격 규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탄력성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자, 단기와 장기를 바꿔서 우리가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단기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못하니까 공급을 못 줄여서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에는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이고요.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래서 단비장탄이라고 했잖아요. 장탄이라는 경상도에 단비가 내린다. 그 단비장탄, 이렇게 암기라고 하셨습니다. 장기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단비장탄. 그러면 단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가격 떨어뜨려도 우리가 공급을 전환시키려면 이제 어때요? 뭐 용도 변경도 하거나 이 주거용에 대한 임차를 다른 걸로 전환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공급을 못 줄입니다. 프라이스하고 퀀티티가 있다면 공급 물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단기는.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균형을 이뤘다라고 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7천이다. 7천, 이제 7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뭐 월세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7천, 8천 이렇게 뭐 전세도 임차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7천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균형을 이룬 10개가 이제 균형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6천원 떨어지게 되면은 사는 사람만 더 많아지고 공급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공급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공급 물량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개만큼 수요가 생겼어요. 그럼 공급이 10개라면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한 거죠. 수요라는 산수요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수요잖아요. 그럼 단기에도 공급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단기에도 이동이 저하되죠. 임차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가격을 떨어뜨리더라도 자,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임대인이 공급을 못 줄이기 때문에 혜택이 이렇게 임대인의 1,000만 원만큼 임차인한테 소득이 재분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충분히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 공급을 싹 줄이니까 초과수요는 더 벌어져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고, 자,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못 올리게 하니까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규제 가격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 대한 암시장 가격에 음속적인 거래가 일어나겠죠. 아까 분양가 규제에 나와 있는 게 원래 여기서 우리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양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단기에는 못 줄였잖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7천에서 6천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10개에서 15개, 5개밖에 초과수가 머물러졌는데 이 상태에서 공급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들은 10개에서 우리가 어떻을까? 5개로 공급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수요는 더 늘어나는 상태에서 5개를 줄이니까 10개만큼의 초과수요가 더 발생하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단기보다. 여기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을 줄이니까 질적 수준도 좋아되고요. 우리가 보일러 설치도 안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가갖고 임대인한테 야, 도배 주는 거 아니야? 방 빼라는 거야. 나갔더니 없어요. 다시 들어가서 도배가 정이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음성적 지불이 나타난다는 암시장 형성을 우리가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암표라는 게 있잖아요. 암표는 못 팔게 하죠. 가격을 암표로 해서 지금 6,000원짜리 티켓을 8,000원으로 이제 팔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암표 파는 아줌마가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못 올립니다. 모자 쓰고 오죠. 그래서 일로 와봐요. 굉장히 음성적이죠. 제 목소리가. 그러면 6,000과 8천만 원의 암시장 가격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피가 붙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갖고 아까 요게 하나의 요거의 요약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일로 가죠. 단기도 수요는 증가해요. 초과 수요는 발생합니다. 근데 장기는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니까 더 많이 발생하겠죠. 약간 표법입니다. 단기보다 장기가 더 길잖아요. 그럼 초과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잡고 단기보다 장기에 초과수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아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가 요약집에 해드리거든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면 자 비탄력적일 때는 자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을 잘 못 줄이고 수요는 잘 못 늘리는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수요를 하려고 하니 탄력적일수록 둘 다 탄력적일수록 초과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굳이 제가 이렇게 요 지문 놓은 거는 요게 다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임대료 상한제,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근데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가격 틀어성이 아까 완전 비틀어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가 공급을 완전히 못 줄이기 때문에 줄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인이 7천에서 6천으로 1,000만 원만큼 손해를 본 그것이 이 임차인한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임대료 하락에 대한 공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비탄력적은 단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효과가 있어서 단기에 소득 재분 효과가 있으나 장기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죠. 단비장탄. 그래서 단기는 탈, 장기는 비탈. 이게 나왔어요. 단비장탄. 여기 바꿔서 나왔다. 단비장탄.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좀 어렵죠. 임대료 규제가.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풀어드리긴 하는데 아마 기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최근 경향이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출판사마다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문제집에서는 우리가 다뤄드릴 거예요. 그 문제집 가기 전에 우리가 연습 게임을 한다면 일단 제가 그 문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서 연습장에 풀어보시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수요함수가 있다, 공급함수가 있다.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을 규제했다. 이 규제는 시장에 대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을 사항을 이거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초과 공급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초과 공급은 나오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럼 초과 공급보다는 초과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제가 약간 시간이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 아웃라인을 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얽혀서서 자, 요건 제가 요거 좀 쉬었다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오셔서 저랑 같이 첫 강의를 들었는데 이직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직접 계획을 고르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정책은 우리 분양가에 대한 좀 전에 봤던 규제와 자율화가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다 규제가 주제가 된다. 자율화는 이제 약간 혹시라도 하는 개념에 자율화도 같이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는데요. 저는 일단 규제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이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공공택지 외에도 우리가 다 분양가 규제를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최근의 경향이 주택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제도적인 걸 물어보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임대료 규제 정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키포인트죠. 자, 이 시장 가격보다 규제를 높게 했을 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낮게 했을 때 장기로 가면 더 안 좋아지는데 단기보다 장기의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떨어뜨리니까 공급은 더 감소하려고 하고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적일 때 더 발생하듯이 초과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탄력적일 때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좀 들여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형을 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균형을 구하면, 일단 제가 해설은 균형에 대해서 해놨나? 균형 안 해놨을 겁니다. 균형을 딱 구하시면 가격이 나올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그 가격보다 이제 150만 원이 높거나 낮을 수가 있죠. 근데 균형을 구할 필요가 없이, 자, 얘는 그냥 집어넣어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초과 수요 양이 되고, 자,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초과 공급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건 공급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격을 높게 했을 텐데, 높게 했을 때는 균형으로 다시 오잖아요. 초과 공급 발생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초과 공급은 X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과 수요가 정답이 되거나 아니면 대입시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초과 공급은 답이 아니라는 걸 힌트를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요 가격을 프라이스를 대입시켜 보세요.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정답이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계산 문제는 조금 끊겼습니다. 끊겼다는 게 지금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출제가 좀 되지 않고 있으니 여기 봤을 때 그냥 요 문제는 나중에 문제집을 풀 때 새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해서 좀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한번 함수를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다시 읽어본다면 저한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P 프라이스에다 대입시켜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정답이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일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